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에 디플레이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과 금융회사들의 디폴트 공포까지 커지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로 위안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웹제네 게임이 NC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를 표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니지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로 국내 게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중국 경제가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 디폴트 공포가 커지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때마침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신호탄이었던 헝다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이 미국 뉴욕 맨하튼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규정입니다. 외신들은 부채 3,300억 달러를 갚지 못해 지난 2021년 디폴트를 선언한 헝다가 해외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헝다가 해외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국 내 부동산과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이달 초 컨트리가든에서 시작된 디폴트 불씨가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중국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신탁회사인 중릉국제신탁은 만기가 돌아온 세계 투자 상품에 대한 현금 지급을 연기했고 중신신탁과 우광신탁 등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1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 자산운용사 중주그룹은 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 구조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조 1천억 위안에 달하는 중국 내 신탁 상품이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어 부동산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위스의 한 자산운용사는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로 위안화 하락세가 가속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 오늘 첫 소식은 상사와 물류, 투트랙, 재도약하는 STX입니다. STX가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과 물류 해운 사업으로 이원화하는 인적 분할을 확정한 이후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온 당일 상한가를 기록한 뒤 어제는 소폭의 강세, 그리고 오늘 다시 19%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STX가 진행하는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과 달리 기존 법인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두 회사의 분할 비율은 8대2로 부달 비율에 따라 두 개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STX는 기존 원자재와 산업재 트레이딩에 더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업스트림, 그러니까 니켈 같은 소재 전문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는 물류업과 해운업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 두 번째 이슈는 넌 또 누구니? 맥신입니다.
꿈의 물질 초전도체 광풍이 지나자 또 다른 미래 신소재 맥신이 우리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일제히 상한가를 보인 종목들은 바로 맥신이라는 신소재로 묶이는데요. 맥신은 전기 전도성도 높고 에너지 저장 특성을 보이며 전자파를 막는 차폐 능력도 우수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전자파뿐만이 아니라 물도 정화하고 또 심지어서 박테리아 통과를 막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의약품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 소재 등입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이 맥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경동인베스트와 아모세스, 나인테크,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등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경동인베스트먼트는 자회사가 맥신의 소재가 되는 티타늄 시추 조장권을 보유하고 있고 휴비스는 관련 고분자 나노 복합재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는 등 이렇게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맥신 관련주들은 이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르내렸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경동인베스트는 지난 4월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오르는데도 5거래일, 그리고 다시 11만 원대까지 내려가기까지 단 5거래일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아쉬웠던 파도, 반전을 꾀할 타자는입니다. 올해 IPO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펫미스키어 파도는 의외의 부진한 데뷔전을 치렀죠. 공모주 가격 제한 폭이 400%까지 확대됐지만 상장 당일 10%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타올랐던 IPO 시장도 한순간 식어버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로써 9거래일째인 파도의 주가는 그동안 60% 올라서 4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PO 시장은 분위기를 바꿔줄 다음 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오는 10월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레인 로보틱스입니다. 레인 로보틱스의 시총이 2조 2,100억 원대임을 감안해 보아야 하는데 두 회사의 매출을 비교해 보면 레인 로보틱스의 매출이 두산 로보틱스의 3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크고 또 산업 자체가 글로벌적으로도 워낙 성장성이 가파르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크는 데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생산 능력 확충 속도가 느리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HD 현대와 하나 등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은 상장 후 주가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해법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계속 고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는데 보다 확실한 정년 연장을 원하는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그런데 한국은 7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 사회에서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다 보니 불거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정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 크레바스, 즉 소득 공백입니다. 55세에서 79세 중에 앞으로 더 일하기 원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62%에서 5년 만에 68%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55세에서 64세 인구 고용률은 66.3%로 일본, 독일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가 초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가 산하의 초고령 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국민연금 혜택도 못 받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계 대책 아주 절실하죠. 그런 반면에 또 노동력 부족도 많은데 다만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임금이 올라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임금 피크제로 하느냐, 언제를 피크로 하느냐, 얼마로 낮추느냐, 또 피크제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연봉급을 올려줄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할 수도 없고 특히 청년층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연구회가 연말까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핵심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NC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가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NC가 웹젠을 상대로 제시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웹젠의 표절을 인정한 겁니다. 국내 게임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먼저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NC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를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웹젠이 NC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는 겁니다. 또 금지 청구도 모두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웹젠이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습니다. 게임업계에 리니지와 유사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만연한 가운데 리니지 IP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 첫 사례로 게임업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웹젠은 이 i2M 게임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NC소프트는 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승소한 NC 측이 먼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NC 측은 1심 판결 직후 손해배상액을 더 키워 2차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2심에 가더라도 이번에 결론이 나온 손해배상액은 웹젠이 먼저 배상하고 가야 합니다. 네. R2M 유저들 당장 게임이 중단되는 건가 당황하고 계실 텐데요. 웹젠이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서비스 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웹젠은 당분간 R2M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게임들이 리니지를 좀 베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오히려 NC가 이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NC 측도 마지막까지 확신을 할 수 없었고요. 선고 직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물론 이 특허를 낸 UI를 동일하게 사용했거나 소스 코드까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표절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MMORPG라는 장르와 리니지 라이크가 같은 뜻으로 인식될 정도로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들이 많아도 관행처럼 여겨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반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줄곧 하락하던 NC의 주가는 승소 소식에 잠깐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웹젠은 3%대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리니지의 지식재산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서 그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판결을 보고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좀 속으로 좀 뜨끔했겠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게임업계 저작물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C 측은 R2M이 리니지 M의 UX, 콘텐츠,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세부적 표현과 수치까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이건 단순히 게임 규칙에 불과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었는데 법원이 이 또한 저작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향후 리니지 라이크 게임 출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장 카카오 게임즈와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월 NC소프트는 카카오 게임즈 MMORPG 신작 아키에이지2에 대해서도 자사 리니지 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웹젠 R2M의 경우 어느 요소가 리니지 M을 모방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선 어떤 점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밝힌 만큼 NC의 자신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NC가 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도 표절 소송 대상에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자신감을 얻은 NC가 줄 소송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NC는 타사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인기를 얻으며 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리니지 라이크 게임 출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실적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정부가 특별 해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해 5년이라는 긴 만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도약 계좌. 최고금리 연 6.5%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예적금과 비교해 금리 메리트가 있지만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의 특별 해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퇴직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만 특별 해지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까닭은 청년 도약 계좌의 흥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청년 도약 계좌 예상 가입자 수를 300만 명으로 잡고 올해 3,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6월 신청자 76만 1000명 중 실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33%에 불과했고 7월에는 신청자 수가 28만 2,0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7월에도 신청자 3명 중 1명꼴로 계좌를 만들 경우 가입자 수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더 높이자니 역마진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만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게 사실상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다만 특별해지 요건 확대를 두고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을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해서 저출산을 하는 부분도 되게 큰데 결혼이 왜 예외 조항이어야 되냐는 문제는 저는 당연히 그건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세수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클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불편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미세한 바늘로 통증 없이 약물을 몸에 주입하는 붙이는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머리카락 3분의 1 두께 정도의 미세한 바늘을 통해 체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기술입니다. 일반 주사보다 이용 편의성도 높고 보관과 운송도 용이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은 대원제약과 동아ST, 광동제약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은 대원제약입니다.
최근 바이오 회사인 라파스와 공동 개발 중인 마이크로니들 패치 비만 치료제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주사 제형을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으로 바꾼 치료제로 오는 2025년 임상 1상 완료가 목표입니다. 동아ST는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 기업 주빅과 손을 잡고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ST는 원료 공급 등 성능 입증을, 주빅은 마이크로니들 제형화를 담당하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에 동물 실험 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로 바꿈으로써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동물 실험 결과 정도는 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실제로 약물을 마이크로니들로 제형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은 자체 개발이 아닌 관련 기업 투자에 나서며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기업 쿼드메디슨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동개발 추진과 함께 사업화 독점권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에 체계적인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전문 협회 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마이크로니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회를 조합 산하에 설립해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 1조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시장을 잡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을 주도할 다음 테마가 무엇인지 궁금한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새로 상장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ETF 운용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달 들어 새로 상장된 ETF는 13종목. 이 중 국내 주식형 ETF는 모두 바이오 기업들의 분산 투자합니다. ETF가 새롭게 상장되면 기관의 초기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 설정을 통한 ETF 내 구성 종목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 중 6개가 바이오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액티브 ETF의 경우 운용력들이 비교적 종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선별한 종목들을 보면서 저희 ETF를 안 사셔도 저희 ETF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요거 마음에 드네? 그리고 사시는 또 수요도 있으시더라고요. 증권가에서도 바이오 업종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도 훈풍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약품인 올해부터 바이오 시밀러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어쨌든 새로 좀 모멘텀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뇨 비만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런 기술들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